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오늘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펜을 준비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해보고 이게 지금 펜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 노인 복 이제 제가 글 잘 못 쓰긴 하지만 마우스로 쓰는 것보다는 좀 낫죠? 예. 예. 혹시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편한 기능도 좀 많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백 기능도 있고요. 물론 조금 아직 제가 안 익어서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글 쓸 때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글 쓰는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은 노인복지 중에서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노인복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 자체가 어떤 문제라는 이상하게 마우스로 쓰나 펜으로 쓰나 큰 차이는 없네요. 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같은 것이 대부분 노인 문제의 핵심이죠. 그쵸? 자, 먼저 이제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의 주체. 먼저 이제 크게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고, 그래서 노인복지 주체를 노인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민간 부분은 이제 민간 비영리 영리 부분, 그 다음에 중앙정부, 공공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실 지방정부라는 말보다 지자체라는 말이 더 맞죠. 지방자치단체. 사실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말을 학계에서도 실천에서도 쓰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방정부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공식 명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제가 이렇게 왜 쓰냐 한번 연습 중에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해봐야지 잘 쓸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생각보다 잘 그리기가 힘드네요. 웹툰 작가들은 이게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한번 적정 수준 이상 생활유지, 욕구 충족, 문제 해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반적인 목적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노인복지란, 여기 조금 글이 좀 깨졌어요. 제가 좀 PPT에는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이 상대적 빈곤에 기초한 적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욕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민간 부분의 재반 활동 같은 것이 어떤 노인복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넘어가볼까? 자, 이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꽤나 오래 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보면 보통 예전에 1차 고령화 총회 같은 데서도
논해졌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그때 이제, 1982년도에 했었는데, 노인에 관한, 이렇게 7개, 방향을 설정했어요. 뭐, 힘들다. 보게 되면, 아이씨. 보면, 뭐, 보건 영양, 소비자, 그, 보호, 주거환경, 뭐, 가족복지, 고용안정, 고용, 노동 같은, 한 보통 7개 분야를 권고를 했고, 사실 이런 각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이 1차 고령총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중에 보면 WHO가 말한 뭐 고령 친화성 고령 친화성의 영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자, 이 원칙들을 한 번씩 좀 볼게요. 뭐 이거 뭐 보통 첫 번째 독립의 유엔이 정한 독립의 원칙이라는 개념이에요. 독립의 원칙 이게 뭐냐? 뭐 독립의 원칙 6가지가 있는데 뭐 보면 건강, 뭐 소득, 그 다음에 은퇴에 관한 이야기, 교육훈련, 그 다음에 뭐 주거환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생활했을 때 그때 AIP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게 AIP Aging in Place 영역이에요. 내가 Aging in Place 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늙어간다는 거예요. 공간에서 늙어가는 거. 보통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좀 별개인데 이 공간을 홈이라고 해요. 집에서 사람이 살다가 예전에는 뭐 병이 걸리거나 특히 치매 같은 문제 있으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보통 이게 병원, 다른 말로 시설에 많이 보냈습니다. 예, 가기 싫어도 이렇게 보냈죠. 가기 싫어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보내는데 뭐 병원 가는 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 이제 예전에 보면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쭉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침대를 쫙 해놓고 여기다 그냥 사람 한 명 눕혀놓는 것도 넘어서 여기다가 막 그 치매 어르신들 못 움직이게끔 속박장치 해놓고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있죠. 이렇게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이런 시설에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폭력 문제라든지 성 관련 문제, 어떤 착취, 학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 탈시설화 운동을 가장 이제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IP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영역이 이런 탈시설화의 어떤 핵심적인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핵심적인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봅시다. 참여 왠지 참여. 좀 무슨 뭐에 대한 참여인가? 어떤 정책 형성. 이게 참여, 지역사회 봉사, 뭐 사회운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단순히 뭐 먹고 살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나의 어떤 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 정체성,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회에서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거시적인 면에서 정책에 참여해도,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책의 옹호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동시에 또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 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늙었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늙었으니까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한 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 그 예산을 이야기할 때 조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보면 일자리 예산이랑 뭐 그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진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예산이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의 어떤 근원적 이유를 보면 빈곤이 물론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영역은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이 빈곤 해결의 목적으로서 이런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 그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펜이 아직 제가 손에 안 익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좀 익숙해지면 더 잘 사용해 볼게요. 자, 또 돌봄의 원칙 같은 개념.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될수록 어쨌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떨어지잖아요. 자원이 떨어질 때 이것을 특히 이제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돌봄 받아야 되고, 이때 그 돌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시설 입소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보호 같은 개념도 있어요. 나중에 실제 케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돌봄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어떤 사용하던 체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9년까지 제 강의 교재랑 올해 지금 2020년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법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 영역이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년 PPT를 그 돌봄 영역에서 만약에 본다면 올해 제 PPT랑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법이 많이 바뀌어졌다. 예. 그렇고, 근데 뭐 돌봄 이야기는 좀 할 이야기가 많아요. 돌봄을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사실 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도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이 의료보험 체계랑 이 돌봄 체계가 이렇게 같이 연동되게 만들었어요. 요 두 개가 구분된 게 아니라 얘 따로 이게 아니라 같이 연동되게 만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아실현, 뭐 다는 이야기, 자아실현의 기회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존엄성, 어떤 학대받지 않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 요 4번, 5번 이야기는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노인 학대랑 그 다음에 연령 차별, 뭐 요런 영역을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좀 예쁘게 좀 쓰는 방법이 없을까? 나도 글을 영어로 쓰면 좀 나을라나? 잘 안되네요, 아직까지. 확실히 포인트를 쓰니까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좀 잘 안되는 편이. 그래도 뭐 그림 같은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형들. 근데 아직 글씨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1차 대회 이후로 다시 2차 대회를 스페인에서 이제 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이야기, 행동 지침을 권고하고 조금 더 일부 진행된 느낌이 강하게 들죠. 자, 조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노인 관련 법이 이만큼 많아요. 이런가요, 감히? 이만큼 법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이런 복지법, 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 또 뭐 있을까? 뭐 굉장히 법이 많죠. 뭐 주택도 들어가요. 주택법도 들어가고, 이렇게 노임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럼 좀 그런 생각 좀 들지 않나? 그냥 이렇게 뭐 노임법에서 그냥 이 노임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게 각 법마다 나눠가지고 할까?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노인 관련된 법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은 이렇게 쫙 이런 어떤 법령 체계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노인 관련 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개념상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쵸? 이게 일단 장단점도 있고 한데, 사실상 노인법에서 노인 만들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잘 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그렇게 한 법에서 한 대상에 대한 복지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이게 법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못한다기보다는 그게 어쩌면 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각 법이 만들어진 방식과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것이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 보면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게요. 그 하나의 현상을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A라는 현상에 대해서 A라는 법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노인 그러면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것을 한 개의 법으로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법이 많아, 한 법에서 다 하지라는 생각을 간혹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복지 영역에서는 우리가 간호도 마찬가지지만 대상학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학문에서는 대상학이 아니에요. 현상학이죠. 대표적으로 행정학이 그렇잖아. 인사행정이라고 하지, 뭐 9급 공무원 행정, 뭐 7급 공무원 행정, 이게 나눠져 있지는 않죠. 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근거 이런 거를 보면 봅시다. 근거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노인 보장에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연금법 계열이죠. 나중에 이제 연금법도 한번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여기까지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고용 가는 건 복지법 이런 거, 촉진법,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거는 요런 법들이 나오고, 치매결핍, 그 다음에 주거보장은 주로 이제 여기 다루고요. 서비스 실천 아마 요 부분이 좀 굵게 할까? 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올해 이 서비스 실천 요 영역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런 거, 저출산고령 기본법도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고령친화사업법, 진흥법. 전반적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법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죠. 예, 원래 법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좀 지겨워요. 저도 좀 지겨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야 될 거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우리 노인들이 겪는 문제를 보면 65세 2014년도인데 뭐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를 느끼는 것들이 뭐다? 예, 여기에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건강 문제가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다? 경제 문제예요. 사실 건강이랑 경제가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좀 굉장히 높은 게 뭐 외로움 같은 것들도 좀 높게 나오고, 일거리 없다. 사실 일거리 없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랑 관련되어 있죠. 여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실제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고르라면 언제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면 건강, 빈곤이에요. 건강과 빈곤. 뭐가 이 둘 관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않고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빈곤하죠. 그러니까 안 좋을수록 안 좋고, 그럴수록 건강이 안 좋을수록 빈곤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을수록 덜 빈곤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호에 따라 다르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노인 문제를 그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고려장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문제는 있었긴 하지만, 이 노인 문제 자체는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 왜 그럴까? 그때 말씀드렸죠. 왜?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60세 혹은 65세, 뭐 늦어도 뭐 67세 정도의 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사실 노인 문제가, 흔히 말하는 이 노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뭐 치매라든지 뭐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것이 최근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물론 예전에도 완벽하게 없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노인 문제가 최근의 이 문제고, 그 현대사회가 되면서 출생률은 낮아지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다시 할게요. 출생률은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죠. 그죠? 근데 이게 출생률 낮아지는 것보다 사망률 낮아지는 게 사실상 뭐 더 크다 싶으면, 어쨌거나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워버리면, 인구 전체가, 급속하게 이렇게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 전체가 이렇게 늘다가 어느 수준에는 이렇게 고정돼 있다가 시간이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구의 어떤 변화를 보면요. 그쵸? 이것을 이런 포인트에서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전쟁이 1, 2차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망률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사망률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망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의 젊은 인구의 사망률이 막 가요. 그때 보게 되면 막 인구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고령층일수록 많아지고 젊은 층이 낮아지는, 특히 남성의 부분에서. 근데 지금도 보면 고령층 인구도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이렇게 비슷한 그 출생률이 줄으니까 인구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1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사실상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은 사실상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인구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보다 훨씬이요. 물론 이때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물론 이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B가 절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특히 뭐 경제, 사회 뭐 이런 영역에서는 이 B 영역이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페이지 다운. 자, 인구 통계 지금 과도기 현상을 한번 쭉 봐요. 전체 인구가 보면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천천히 이제 좀 정체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노인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정체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편이고, 출생률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사망률도 급속하게 떨어져요. 당연히 인구 전체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이라면 인구 전체가 약간 이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위로 갈수록 많아지고 아래 인구가 적어지는, 여기는 많고, 이런 패턴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특히 2000년도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요런 거를 인구 과도기 현상을 볼 때 보통 산업화 1, 2, 3, 4기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산업화 1기에는 이게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출생률과 사망률도 동시에 높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단계라고 해요. 안정적인 단계. 아까 여기서 보면 이거 요 단계, 요런 단계, 그쵸? 근데 여기 2기 때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가 진행되고, 이때 당연히 사망률은 출생률을 보지만 사망률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뭐 의학이나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기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 인구가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인구 성장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시기. 당연히 출생률도 올라가고, 아이고, 출생률이 올라가고 사망률은 낮아지는 단계고요. 그다음 마지막 4단계 때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고령화를 보면 고령층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잘 인구 고령화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요한 게 자꾸 고령층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흔히 고령층이 증가해서 안 좋네요 이런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얘예요. 젊은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젊은 세대의 비율이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네. 1950년도에는 한 11.75명 정도가 한 65세 이상의 한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렸어요. 2011년쯤 되니까 몇 명? 8.5명으로 줄었어요. 8.5명. 근데 2050년, 앞으로 한 30년 정도 뒤네요. 30년 뒤에는 몇 명? 4명, 거의 4명이 1명. 3.9대 1이니까 4명도 사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나?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 고령 인구를 서포트해 줘야 될 대상들이 기본적으로 흔히 말해서 젊은 층, 뭐 20대 때부터 뭐 한 60대까지 어떤 젊은 층이 이렇게 더 큰 비율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 원래는 100kg짜리를 100명이 되면 곱하기 10만 되면 되는데 이 100kg짜리 무게를 5명이 되면 20kg, 3명이 되면 거의 33.3kg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나의 고통이 1배,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보너스, 오너스 요런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오너스 현상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보너스 시대에서 오너스 시대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적어볼까? 자, 한번 봐요. 집에 엄마 아버지가 300만원을 이렇게 벌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5식구야. 그럼 한 명당 얼마예요? 60만원이죠. 우리 가족이 만약에 4식구야. 그럼 얼마야? 4, 8이 32, 한 80 얼마 좀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3명이야. 그럼 100만원. 2명이야. 150만원. 1명이야. 300. 지금 대충 감이 오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점점 얘가 줄수록 얘가 늘어나요. 그죠? 다시 말할게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한 인구당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경제시대 때 인구를 줄이려는 인구 하나 제한 정책을 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특별한 발전 안 해도 그 인구만 줄면 인구만 이렇게 줄어들면 그냥 경제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그럴싸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텨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딱 늘어나는 순간 이 인구가 줄어났다는 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플러스로 작용했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인구 오너스 현상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 말 알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산화 제한 정책 안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버텼다면 오늘날 지금과 같은 그 극단적인 어떤 오너스 현상, 경제적 어떤 뭐랄까 위험, 여러분들 취업이 힘드는 거, 학교에 학생이 줄어서 학교에 어떤 경제적 재정이 좀 힘든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오너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일할 사람이 소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있어야지 10, 20, 30, 40 이렇게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 이 소비를 먹여 살려는 생산이 함께 늘어날 거 아니에요. 10, 20, 30, 40 함께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뭐 취업 여러분 입장에서는 취업이죠. 여기 그 뭐냐 고용도 늘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플레예요. 네. 디플레이션이 훨씬 큰 문제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전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기 자체가 산업 자체의 어떤 동력 내지는 활동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가 일어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정 부분 다 디플레죠. 아예 고용 자체를 하지 않아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거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물론 인플레가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플레를 어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고 실제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디플레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디플레를 잡는 방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뭐 경제적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자체의 지금 현상이 노인 문제가 단순한 노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구 오너스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빈번한 노인 문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했던 빈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빈고 우리 사고 중에 우리 빈고라고 하죠. 가난한 고통이라는 뜻이죠. 빈고예요. 자, 어떤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게 가지는 거. 빈곤도 사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엔게지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데 최저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할 때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득 혹은 주로 이제 소비에서 낮은 계층을 우리 상대적 빈곤이라고 많이 측정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뭐 중위소득 50% 미만 뭐 이런 거 좀 사용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 빈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물론 절대적 빈곤이 없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놓여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 안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특히 학생들 보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좀 이야기해서 보면 이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뭐 되게 허탈하고 허무하고 열등감까지 느끼는 학생이 많아요. 뭐 방학 때 가면 누구는 해외여행 가는데 뭐 나는 못 가고 누구는 뭘 사고 뭘 하는데
이런 상대적 빈곤감을 계속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것이 진짜 나의 어떤 우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절대적 빈곤 영역에서는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어쩌면 상대적 빈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봤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뭐 꼽아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소득이 낮은 몇몇 나라가 상대적 그러니까 삶의 행복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나라가 이런 상대적 그런 삶의 만족은 더 높다는 것이 사실은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사실 절대적 빈곤과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삶의 만족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우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불안한 것과 어떤 행복 내지는 이 만족,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일정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일정 영역에서는 여기가 뭐 삶의 만족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타임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오르는 건 확실해요. 그러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무 차이 없거나 심지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연구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라고 해요. 글쎄 그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얼마였더라? 13억이었는지 30억이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걸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돈과 행복과의 관계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쳐보시면 더 자세한 연구 내용을 아마 해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보면 이 빈곤에서의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봤을 때 오히려 부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는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만족과 우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절대적 얼마나 돈이 많냐 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자, 보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 이런 일이 많죠. 은퇴로 인해서 되는 거, 특히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을 때 자식한테 뭐 많은 것을 희생을 했는데 자식이 성공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공적연금이 미성숙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적어놨지만 빈곤이라는 건 단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자꾸 빈곤 이야기하면 너무 단순한 문제처럼 생각해요. 그냥 개인이 돈이 없는 것, 그냥 어디 써버린 것, 나태해서 그냥 빈곤, 한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빈곤이라는 개념은 알파, 베타, 감마, 폭스트롯, 요런 것들의 어떤 썸 내지는 곱으로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빈곤 실태를 볼까? 조금 자료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근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보통 한 5, 6년 우리나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쵸?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빈곤 데이터를 보더라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한국을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 본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우리나라 빈곤율이 고용률이죠. 우리나라 고용률이 굉장히 높죠. 높고요. 반대로 상대적 빈곤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이유의 태반이 생활비를 보탬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고용률이 벌써 70세에서 33%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들 지금 감이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왜 일을 많이 하냐? 일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일이 진짜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빈곤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을까요? 1번 뭐 교육이죠. 뭐 뻔해요. 자식 교육이에요. 2번 뭐 건강. 사실 뭐 건강이긴 한데 뭐 병원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육과 건강. 그 다음에 또 사적 이전. 이게 뭐냐? 자식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집 사라고, 차 사라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많죠. 뭐 외국에는 이런 게 없냐? 아니에요. 외국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의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게 어떤 문화권의 문제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싫텐데 좀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요. 네, PPT에서 좀 바꿨습니다. 네, 요런 문제를 일으킨다. 네. 자, 질병 좀 볼게요. 사실 이 질병 이야기는 뒤에 부분에서 좀 많이 할 거예요. 이 과목에서만 하더라도 질병 이야기 뭐 암, 뭐 낙상, 뭐 치매 이야기 뭐 이런 거 굵직굵직한 것마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서 힘을 빼진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매 보면 병이 있고 유병장수 오래 사는 게 급증해요. 그러니까 유병장수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만성질환,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전에는 뭐 우리 그 말에 무병장수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산 거죠. 그럼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산 만큼 이게 뭘까요? 치료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성질환이 예전에는 뭐 60에서 뭐 65세 이렇게 했으면 5년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60에 걸려도 이거를 뭐 85세까지 가니까 5년이 이렇게 25년 동안 늘어나는 거죠. 25년 늘어난 것만큼 다 경제적 부담이 되겠죠.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적으로 한 개인도 그렇고 개인 차원에도 부담이 되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예, 그쵸? 자, 실태 조사 한번 볼게요. 2018년 자료를 쓸까 하다가 다음에 쓸게요. 그동안 근데 큰 차이는 없을까요? 한 평균 한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요. 2.6개. 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한 80% 넘고, 그러니까 복합 환자가 이 정도 좀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 지나가는 노인의 9명은 다 질환이 있고,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노인의 10명 중에 9명은 다 만성질환이 하나씩은 있고요. 그게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이 9명 중에 다시 70% 가까이 그죠? 13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있고 이 70% 중에 보통 한 2.6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MSD 그러니까 인지검사를 해보면 31.5%가 10명 중에 3명은 인지저하가 일어났고요. 이 인지저하가 일어났단 말은 치매에 가깝다는 거예요. 3명이 또 경도 인지저하라면 또 치매에 굉장히 위험한 군이고요. 예, 그 다음에 85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인지기능 저하를 확인하고 있고 전체 노인의 33%가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어떤 게 있을까? 노인 비만. 이런 것들이 노인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음주 흡연 같은 게,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런 비만 문제들이 크게 집중하고 있죠. 아, 전염병.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염병 이야기 수업할 때 학생들이 그냥 크게 뭐 집중해서 안 들었던 느낌이 강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전염병 이야기가 참 너무나 큰 우리 삶에 왔고, 현행 전염병은 모두 이제 1, 2, 3, 4고 나눠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일으켜서 감염되는 거, 그쵸? 뭐,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뭐, 이미 제가 작년에 한 번씩 이야기했어요. 슈퍼 바이러스가 한번 올 거다. 슈퍼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빨라요. 제 입장에서는 too fast예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게 저는 한 10년, 15년을 봤는데 바로 1년 만에 오네요. 좀 당황스럽네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보면 뭐 전염병, 정신 문제, 뭐 정신적 장애 문제도 여러 가지 갖고 있고, 이제 의료 불평등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불평등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의료 불평등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의료 불평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불평등 수준은 진짜 만약에 미국이 10이라면 우리는 한 2, 3인도 될까?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의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무조건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좋습니다. 물론 의학 자체, 의학이라는 서비스, 의학이라는 그 자체는 얘가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의료 기술, 의료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 당연한데, 이것을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제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결석이 한번 걸렸어요. 신장결석, 키드니스톤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냥 제가 제 차 아는 형 불러서 그 형하고 같이 응급실 가서 CT 맞아요. MRI 아닙니다. MRI 아니에요. CT만 촬영했어요. 엑스레이 아니고 CT 촬영하고 약 지어 먹고 왔어요. 얼마가 들었냐면,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뒷자리 말고 앞자리만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쯤 나왔어요. 8,000불. 한국 돈 한 800만원. 800만원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석해서 응급실 가서 뭐 받고 CT 촬영하는데 한국에서 얼마 들었을까? 제가 장담컨대 100만원 안 듭니다. 100만원이 뭐야? 한 30만원 돈에서 40만원 돈 나올라나? 그 정도 좀 나올 거예요. 입원 안 했어요. 입원 안 했고 그냥 응급실에서 한 3시간 누워있다가 왔다고. 약 먹고 CT 한번 찍고 뭐 처방받아서 우리 그거 2, 30만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800만원 나왔어요. 몇 배야? 이거 한 40만원 잡아도 곱하기 20배예요. 의료비가 20배. 제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10% 코페이를 했거든요. 80만원 냈어요. 80만원. 생떼 같은 제도 80만원 냈어요. 이 리얼입니다. 현실이에요. 찐. 네. 자, 우리나라 의사 1000명, 한국인 1000명당 의사 보면 전체 의사 수는 그 2013년에는 뭐 3.2명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적죠. 근데 우리가 적은 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내과 의사,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이렇게 외과 의사가 빠진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좀 자료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있는 데는 사실상 여기 없고, 우리가 진짜 많은 거는 치과라든지 피부과 이런 데 좀 되게 많죠. 한국 그런 데 좀 많아요. 그래서 의료 실태기를 좀 보더라도 한국이 진찰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가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 한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렇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 하죠. 뭐 3분, 5분 진료받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들이 최대한 적게 이야기하고 많이 진찰하려고 하는 게 커요. 그쵸? CT 대수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편이고, 병상수도,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비율은 뭐 어느 정도 있고, 의료비도 확실히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좀 보시면. 근데 여전히 문제도 있다. 우리 어떤 건강보험의 어떤 좀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제도 자체가 한자 베이스를 오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죠. 근데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환자를 흔히 말해서 3분 치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많고, 제 생각엔 더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감기나 감기 같은 거, 감기나 아주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거를 의료보험을 만약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면 보통 한 3만원대에서 4만원 좀 내겠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한 3천에서 한 5천원 내나? 그쵸? 우리가 이거 건강보험 적용 안 받고 그냥 우리 돈을 다 낸다고 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싫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하는 대신에 100만원 이상을 치료비를 내면 그냥 다 국가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거나, 혹은 최대 내가 내는 돈을 얼마 이상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때문에 1년에 감기나 물리치료나 침만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정말 아픈 병, 암이라든지 희귀 질환 같은 것을 국가가 전액 보험에서 커버치 주는 게 그것도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얽혀 있거든요. 의료계나 한의, 의료, 건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은 이 방향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좀 다른 얘기 안 하고 빨리 좀 넘어갈게요. 진도 빼야 되니까. 질병 같은 경우도 전체 노인이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비용이 한 82%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한 경험이 한 78%, 2.4회.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진료비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질병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노인 진료비가 건보에서 지불하는 전체 의료비의 한 3분의 1 이상, 급여비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치료비가 대부분 절반 가까이는 노인분들 30%, 40%가 노인분들 위한 비용. 이게 점점 문제는 이게 계속 증가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역할도 이제 변했죠. 예전에 보면 이제 퇴직이나 배우자 상실 이런 질병 같은 걸로 인해서 노년기가 되면 어떤 역할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사회가. 그리고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돈 관리, 시간 관리 이것도 요구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배우자 상실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지체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의존성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의존성도 함께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음식이라든지 뭐 관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시설로 입소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런 변화의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계마다 뭐 A는 잘 적응했는데 막상 B는 안 되고, 또 C는 됐는데 D는 안 되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변화의 문제가 한 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에 따라서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가족, 뭐 이런 수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 명의 인간이 이 문제를 다 잘 적응하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한 개에서 두 개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노인기에 어떤 큰 문제가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적응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만 잘 적응이 안 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죠. 아주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는데 이게 이렇게 막 커져가는 효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했던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노인차별 문제도 이제 일어나요. 노인차별. 예전에는 보면 이런 노인차별, 연령차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왜? 다시 말하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였으면, 그리고 만약에 요 연령층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연령층이 많았으면, 사실 이런 사회는 이 소수에 대한 어떤 공경 문화가 증대돼요. 많은 나라에서. 근데 약간 이러한 구조, 연령이 이런 구조, 혹은 심지어 뭐 이렇게 이런 역삼각형, 이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비스무리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 연령층과 이 연령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의 핵심은 뭐다? 자원에 대한 갈등이 1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 모르는 어르신들은 다 공짜로 사용해야 되냐? 나도 가난하고 나도 힘들고, 그런 문제들 끊임없이 막 제기하잖아요. 일단 사회적 어떤 자원에 대한 쟁탈, 어떤 자원에 대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뭐 빈곤과 뭐 비빈곤한 사람, 혹은 성별에 대한, 인종에 대한 건데, 이제는 그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령 계층에 대해서 이런 자원 분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현대에 와서 국가별로 어떤 자원이 풍족해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층 자체가 조금 적다면, 연령의 문제가, 이 구조가 좀 적다면, 혹은 여기가 좀 많이 오래 안 살았다면, 혹은 국가 전체의 자원이 많다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차별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으나,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백그라운드 상태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노인차별이 자꾸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심리, 사회, 문화적인,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문화적인 청년 중심으로 어떤
노인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 청년과 노년층의 어떤 격렬한 대립 같은 것들, 제가 한 번씩 막 들어요. 그 학생들이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막 비난하고 폄하하는 말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그런 세상에서도 청년들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도 여전히 같이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고요. 가장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 또 두 번째 연령의 증대,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노인분들이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노노부양,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데 60대 어르신이 80대 노모를 돌보고, 심지어 어떤 뭐 50대, 70대, 90대 뭐 이렇게 되는 가족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 70대 어르신이 90대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거야. 이런 일도 일어나죠. 예,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 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노노부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노인 부모, 장애 계열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가족 돌봄. 특히 이제 이런 거 손자녀를 어르신들이 막 돌보고 있죠. 예. 노인들이 돌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자녀를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이 예전에 우리가 막 생각했을 때 항상 돌봄을 받는 리시버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현대사회에 와서 그들은 기버기도 하고 리시버기도 한 이런 모순되지만 양면적인 이중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했던 이야기 좀 넘어가고, 예산 좀 볼게요. 노인복지 예산을 한번 보면 2019년, 20년에 이제 예산을 이야기를 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한 82조 정도쯤 돼요. 82조. 이게 82조 좀 되고, 전년 대비 한 1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10조. 10조요. 많죠? 10조 정도 늘어났고, 노인 분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장기요양보험이 이제 인상이 되어서 국고 지원이 이제 19% 확대가 되어서 한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증대했다라는 게 이제 단적인 얘기고, 더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예산을 좀 한번 봅시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어디냐, 무슨 수업이죠? 뭐 행정론이나 지방재정론 이런 수업에도 이런 걸 자세하게 이제 한번 보긴 할 건데, 한번 볼게요. 노인 관련된 비용 중에 예산을 한번 쭉 봐요. 예산을 비용 쭉 보면 좀 큼직한 게, 이게 단위가 100만원대니까 영유아 보육 지원이 이게 얼마야? 이게 3조 정도 되죠? 3조죠. 그죠?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1000억, 3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한 얼추, 그럼 한 8천억 정도 되겠네? 그죠? 그죠? 보통 이 정도쯤 나오고, 생각보다 많죠? 일자리 지원 이런 분야가. 원래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아까 잠시 봤던 사업 운영이 한 1조 정도 좀 나오고, 또 보면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제 표시해 드릴게요.
증감액을 보시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야기예요. 914억 늘었다고. 그 다음 좀 많이 늘었던 것도 보면 용료 지원이 확실히 올해도 좀 많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쵸. 노인복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노인 요양시설 확충도 좀 커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중요한 거 아니면 넘어갈게요. 자, 또 여기 보면 건강관리 도 있고, 치매 관리체계 구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도 엄청 많이 늘어난 편이고, 그 다음 연금 뭐 직업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뭐 어쨌든 노인 관련된 유의 예산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보면 건강 계열이 하나 있고, 그죠? 치매 마찬가지 치매 건강 계열, 질병 관리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앞에 위에 보시면 여기 요양, 돌봄, 그러니까 요양,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어떤 잘 몰랐는데 미세 마스크 보급도 이렇게 있네요. 아마 우리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미세 마스크가 더 됐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주로 노인 돌봄, 노인 관련된 복지 사업들이에요. 자,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금 운영을 이렇게 좀 보시면 노인 쪽이 예산이 보면 우리가 작년에 82조 정도 되는데, 노인 예산이 얼추 한 16조 정도가 돼요. 16조 정도가 되고, 기금이랑 예산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정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 전문은 아니라서 여기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자, 사회복지 예산을 69조 정도 이렇게 맞춰서 본다면, 보건을 이렇게 빼고 69조에서 공적연금, 연금을 빼고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게 어디다? 노인복지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주주주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노인복지가 한 19%. 그러니까 연금을 뺀다면 사실상 더 커요. 이 연금을 제외하고 기초보장 취약계층 사회복지 일반 이런 거 뺐을 때, 그러니까 연금은 내가 내는 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고 어떤 순수한 사회복지, 연금을 뺀 순수한 복지 비용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크죠. 노인복지 비용이. 그죠? 기초생활보장보다 더 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가 많이 잡혀져 있다고 봐도 사실은 오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리고 연금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연금 자체가 뭐 누가한테 가장 많이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주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만약 이거를 노인이라고 보고 하게 되면 몇 조입니까? 43조입니다. 절반이에요.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런 기금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 82조 중에 절반은 노인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다 노인 관련된 복지라고 말하는 건 오바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다 노인 관련된 복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한번 훑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문제,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뭘까? 도대체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 앞에 때 했던 내용도 좀 정리도 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노인을 좀 바라보고 있고, 돌봄, 참여 이렇게 쭉 하면 그냥 그 영역을 한번 훑어봤어요. 올해 뒷부분에 노인 관련된 실천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고, 이 영역에서는 우리 노인이 어떤 식의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인구 오너스 현상을 통해서 이런 노인복지 문제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빈곤이라는 게 우리 노인이 어떤 돼 있지, 질병이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 뭐 부가 설명할 내용도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진도된다고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엑셀 수술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PPT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